여러분들 이방원이라고 하는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가 약간 어떻습니까? 보통이라면 좀 무섭다, 폭력적이다, 사람 많이 죽였다 이런 인식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늘 다뤄볼 사람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왕권을 강화시키면서 업적도 많아. 그래서 강한 왕을 통한 강한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입장도 있고요. 반대로는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아버지 말도 안 듣고 동생들 죽이고 개국공신들 죽여가면서 피해군 주면서 냉혈한 같은 군주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은 굉장히 힘이 강력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이방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왕이면서 어떤 업적 정책을 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왕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전의 정도전과 같이 신권이 굉장히 강하면 나라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의 권력보다는 왕의 힘이 강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판단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시했던 정책이 바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정책이 되겠는데요. 육조직계제의 구성을 알기 위해서는 왕과 의정부와 육조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옆에 그림으로도 띄워져 있는데요. 육조에서 정책을 실행하는 기구고요. 의정부의 약간 허락을 받고 왕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 의정부에 보고한 다음에 의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왕에게 보고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무조건 의정부, 그러니까 삼정승,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서 합의를 봐서 통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신하들의 통제가 굉장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그냥 다이렉트로 육조에서 왕한테 보고해라 라고 하는 정책이 바로 육조직계제라고 하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 육조직계제를 통해서 왕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명령을 할 수도 있고요. 육조가 이제 최고 그런 관직에 있는 의정부에 거치지 않기 때문에 육조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를 독립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사관원이라고 하는 기구 같은 경우에는 비판하는 기구예요. 누구를? 왕과 신하를 비판하는 기구예요. 이 왕도 나 깔 거 있으면 깔아. 신하들 너네 뭐 뇌물을 받거나 비리 저지르는 거 있으면 사관원 니네가 철저하게 감시해라. 그래서 신하들도 감시하면서 왕까지 감시하는데 신하들을 감시하기 위한 의도가 더욱더 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사병을 혁파합니다. 사병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병사들이잖아요. 이전에 왕자연안에서도 이방원이 정권을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병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 괴국 공신들이나 자기의 부하들한테 그런 사병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언제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사병을 혁파시켜버리고 그 사병들을 국가의 병사로 기속시켜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뭐 형제들이나 뭐 불만 많았겠죠. 하지만 이러한 반란의 그런 싹을 미리 자르기 위해서 이방원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사병혁파였습니다. 이렇게 사병혁파, 육조직계제, 사관원 독립을 통해서 왕권이 두드러지게 강한 모습을 보이기 추진하게 되었던 사람이 바로 이방원 이게 되겠습니다. 육조직계제, 사병혁파, 그 다음으로 사관원 독립을 통해 왕권이 두드러지게 강한 모습을 추구했던 바로 이방원의 왕권 강화 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통해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데요. 이 신권을 누리려고 했던 것은 팩트입니다. 하지만 백성을 위한 정책들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는요. 바로 신문고 정책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면 누구한테 결국 호소해야겠습니까? 그런 나라이자 그런 나라의 대표였던 왕에게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신문고를 만들어서 억울한 일 있으면 북을 쳐라라고 하는 신문고 정책도 하였고요. 그 다음으로 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흐르는 하천, 청계천을 그런 사업을 실시하면서 백성들의 그런 터전을 잘 닦을 수 있도록 했던 사람이 바로 이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비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약간 고래 광종과 비슷하게 노비한건법 같은 제도를 실시해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되었던 사람 사원에 있던 노비들을 풀어주면서 일반 양인으로 확보하게 됩니다. 당연히 백성들의 인기도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 노비를 해방시키면 자연스럽게 양민, 평민이 되기 때문에 세금도 같이 거둘 수 있고 군대에도 투입될 수 있다는 그런 이중 효과가 있겠죠. 이런 것을 통해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세금 확보를 위한 정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병역파라고 하는 것은 이 사병에는 대부분의 노비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노비들이 풀려나기 때문에 이 노비들이 평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거칠 수 있고요. 군인으로도 투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금 걷기 위해서 땅이 얼마나 있는가 조사를 해야겠죠. 양전사업 이런 것을 시하고요. 그 다음에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이 시해서 지금의 주민등록증 같은 거죠. 만 16세 이상의 그런 성인 평민, 노비, 양반 상관없이 모든 남자들에게 신분증을 지시합니다. 그 신분증에는 자신의 신분, 뭐 땅, 이름 뭐 이런 거 다 들어가 있어요. 결혼했는지 안 했는지 뭐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 그런 사람을 군대를 파병시키거나 아니면은 그런 세금을 걷기 위한 제도적인 방편으로 호패법 실시하게 됩니다. 또한 그런 귀족들이나 그런 일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불교의 사원들을 없애고요. 그 다음으로 섬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까지 모두 다 육지로 끌어보내는 공도정책을 실시하면서 세금을 걷기 위한, 돈을 얻기 위한,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 굉장히 많이 추진했던 사람이 바로 태종 이방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에는 신권을 억누르면서 왕권을 강화시킨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는 백성을 위한 정책. 세 번째로는 세금을 걷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게 됩니다.